네, 늘 기다려주는 시간이죠. 수요일 밀레니얼 머니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백훈종 이사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쁘시죠? 네, 요즘 사업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나와서 얘기도 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전달하고 하다 보니까 네. 시간이 좀 모자라고 많이 바쁘기는 하네요. 네, 매주 올 때마다 제가 바쁘시진 않냐고 여쭤보는데 그만큼 정말 많은 일을 저희 업계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는 늘 글로벌 관련된 이슈들을 전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이 중국 채굴 또 중국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중국, 왜 비트코인을 싫어할까요? 중국은 아무래도 일당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화폐를 중국의 이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을 해서 그 중국 내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근데 법정화폐 원래 시스템이라는 게 뭐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네. 지금 현재 나라들이 다 마찬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통화 정책이랑 재정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네. 아무래도 그 민주주의가 좀 성숙하게 발전한 나라에서는 그래도 중앙은행이라던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화 정책을 이렇게 시행하는 반면 중국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냥 중앙 체제, 중앙 집권 체제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네. 그것을 바로 이 그 밑단에 있는 경제로 바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강한 니즈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중국은 또 나라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쵸. 국민 수도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일당 독재 체제가 완벽하게 나라의 어떤 통화 정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통화에 대한 이 완벽한 컨트롤이 중요한데 네. 비트코인은 그 컨트롤이 거의 불가능한 그쵸. 그런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어떤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싫어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국가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는 영향권에 있는 비트코인을 중국 입장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정리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에 중국 은행에서 이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안들이 다시 한번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이런 중국의 규제로 사실 이번 규제가 그렇게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좀 풀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 규제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저 스스로도 일단 굉장히 타격이 별로 없었다고 할까요? 이제 놀랍지 않는. 네. 네. 다들 아마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네. 또 저러는구나. 네.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채굴 금지도 뭐 불과 몇 개월 전에 있었고 그렇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을 제한한다라는 것도 올해 초에 있었고요. 그 전에도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제한 조치들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가 공식적으로는 사실 불법이고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그래도 과거에 좀 살아본 경험도 있고 정말요? 중국 내에서 살고 있는 지인들도 있어가지고 네네. 많이 이제 이쪽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후오비라는 이제 유명한 중국 거래소가 있는데요. 네. 이 후오비는 원래는 중국국 그 내 중국인 고객이 70% 이상 되는 그런 로컬 거래소였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비율 자체도 거의 10% 정도로 낮추겠다고 후오비에서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도 중국 고객이 70%일 때도 그 우리나라 업비트나 코인원이나 이런 거래소에서 그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네. P2P 거래가 활성화돼 있던 거래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당국에서 거래를 막으니까 이게 이제 차선책으로 중국 국민들이 P2P 거래로 암호화폐를 거래를 했던 거죠. 네. 그 장소가 바로 후오비였고 네. 또 OKX 같은 거래소도 유명한데 여기는 원래 중국에 있다가 본토에 있다가 홍콩 이쪽으로 이제 그 본사를 옮기고 모든 이제 기반 지선들을 홍콩이랑 그 동남아시아 쪽으로 옮긴 거래소예요. 네. 그러면서 약간 그 중간에 걸쳐 있는 거죠. 말하자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기 힘드니 중국과의 그런 관시 또 약간 남겨놓고 네. 반면에 이제 법적 기반들은 다 이제 홍콩이랑 마카오, 동남아시아 쪽으로 옮겨놓는 이런 약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형태, 이런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거래소들도 그렇고 중국 투자자들도 그렇고
중국의 제한, 암호화폐 거래 제한, 채굴 제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에 대해서 네. 자기 스스로 이미 제갈길을 찾아 나서는 와중이었어요. 지난 네. 4, 5년간. 네. 예, 그래서 뭐 이번에도 이번 제한 조치, 거래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 네. 크게 반응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거래가 거래소 상에서의 이렇게 온체인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한데 만약 개인 대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그 부분까지 국가에서 규제가 가능한가요? 그 개인 대 개인 지갑 자체를 국가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물론 이제 제한이 가능하겠죠. 어떤 지갑을 쓰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 내에서 개발한 암호화폐 지갑을 다른 사람과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하면은 네. 그 회사 자체만 셧다운 시키면은 사실상 온램프를 막는 거니까 거래 제한이 가능하지만 뭐 지금 현재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중국 외에 다른 국가에서 만든 월렛을 이용하면은 네. VPN, 그러니까 IP를 막는 거 정도로밖에 아마 조치를 할 수 없을 거예요. 국가에서.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중국은 원래 지금도 페이스북도 막혀 있고 구글도 유튜브도 안 막혀 되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국 국민들이 VPN을 써서 우회해서 접속하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네. 제가 과거에 거래소에서 일할 때도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중국 고객이랄 게 사실 없었죠. 코인원이. 뭐 이제 국내 거래소니까. 근데 이제 중국 고객들을 대상으로 할 때 이벤트를 할 때 VPN을 쓰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네, 알아서 들어옵니다. 네. 제가 해외 거래소 세팅업하는 그 업무를 했었는데 네네. 그 해외 거래소 첫 상장한 코인을 중국 내에서 이벤트를 했었어요. 마케팅을. 네. 그랬더니 한 1,000여 명, 2,000여 명 정도 되는 고객들이 다 우에서 들어온 거예요? 다 그러면? 우회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죠?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네.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국가에서 접속했는지 볼 수 있는 툴이 있어요. 네네. 그걸 보면 중국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뭐 아프가니스탄, 아. 탄자니아 네. 이제 이런 나라들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네. 다 알아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좀 사실상 네. 모든 국민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막기가 굉장히 어렵긴 할 겁니다. 네. 중국 규제 배경들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향한 어떤 신뢰라고 할까요?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좀 세계적으로 좀 우위를 선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스테이블 코인의 CBDC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다른 암호화폐들을 좀 규제하는 게 아닌가, 좀 경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이거는 뭐 사실 한번 따로 시간을 가져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네. CBDC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무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화 정책을 중앙 정부의 어떤 강력한 드라이브를 통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강한 니즈가 있어요. 네. 근데 CBDC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행이 되고 현금 대신해서 쓰이게 되면은 현재 중앙은행이 인민은행이죠. 네. 화폐를 발행하고 시중은행들의 그 통화들을 유통한 다음에 시중은행들이 소매금융으로 그 화폐를 유통시키는 현재의 구조, 네. 레이어 구조가 단일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자기가 원하는 경제의 어떤 구석구석으로 자금을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매금융으로 직접 유통시킬 수도 있겠죠. 네. 혹은 지금 중국은요, 소셜 크레딧 스코어라는 게 만연해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소셜 크레딧 스코어 영어로.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말하자면은 등급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서 살면서 네. 어떤 신용 친정부적인 네. 발언을 자주 하거나 반정부적인 발언을 안 하거나 뭐 어떤 뭐 바이두가 유명하죠. 중국에서는 네. 검색 엔진. 그런 곳에 검색을 하는 단어들도 친정부적인 성향의 것들을 많이 검색을 그게 하면요. 등급으로 나뉘어요. 네, 이거 진짜 웃음이 나오는 일인데 이거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모든 네. 인민들의 그 등급을 와. 그런 식으로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등급을 매겨서 뭘 하냐? 중국은 그 어떤 곳에서 태어나면 그 곳에 평생 살아야만 한다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도시로의 이전이 제한되어 있는 국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농민공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평생도록 거기에서 이제 농사만 짓고 원래 살아야 되는데 그 도시로 불법으로 이주 이민을 하는 겁니다. 네. 돈 벌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호적은 거기에 놔두고 북경이나 상해에 가가지고 사는데 대신에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제 이름을 등록하지 못하니까 네. 그냥 이렇게
뭐 일용직 같은 걸로 해서 현금으로 돈 벌어서 하루하루 이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칫거리고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도 문제거든요. 근데 소셜 크레딧 스코어라는 게 이제 그래가지고 생겨난 건데 네. 결국에는 인터넷이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높고 네. 그다음에 뭐 아예 현금을 지금은 쓰지 않잖아요. 이미 중국 국민들 자체가 네. 뭐 위챗페이나 이런 걸로 다 시장 가서도 그렇게 결제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소셜 크레딧 스코어를 정부 입장에선 가지고 있으니까 네. 어떤 뭐 100 아무 개의 위챗 계정을 보고 어떤 식의 친정부적인 혹은 반정부적인 발언을 와. 했는지 본 다음에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영화 같네요. 꼭. 네, 맞아요. 네. 진짜 이거는 어떤 영화에서 영화를 만들어도 될 정도로. 네. 그러면 그 사람들 도시로 이전할 자유, 뭐 혹은 자녀를 더 낳고 싶을 때 낳을 수 있는 자유, 직업을 가질 때 뭐 공공기업이나 그런 정부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이 다 제한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소셜 크레딧 스코어가 이미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돈을 함부로 쓰게 한다. 그 뭐 국외로 반출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국은 그 그쵸. 달러 외화 유출이다 하면서 막고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 그냥 뭐 중국에서 컨트롤할 수 없고 네.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USDT라던가 USDC라던가 이런 것들이 후오비 거래소나 OKX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들이 당연히 불편하고 눈에 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CBDC를 반드시 빨리 만들어내서 네.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니즈를 확 없애버리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시중은행들이나 아니면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결제를 하고 혹은 자금이 그 화폐가 유통되는 것들을 네. 단일화해버린 다음에 네. 중국 정부가 원하는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적용하겠다. 이런 이제 니즈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중국 국민들이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제 GDP가 한 10,000불 정도 넘어갔으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성숙한 그런 국가에서 네. 제3국이 아니라 네. GDP 그 1인당 국민 GDP가 10,000불이 넘어가면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생겨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이제 전철을 밟아보면 거의 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도 물론 시진핑 체제가 아직도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모르죠. 국민들이 좀 이제 인식이 바뀌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은 그런 이제 일당 독재라던가 통화의 완전한 그런 주권 국가만 가지고 있는 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네. 터져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제 방송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분의 말을 인용해 보자면은 이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규제가 이어지는 게 중국 안에 있는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하게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환율이나 금 같은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국내 자금의 유출을 막겠다. 좀 이런 의지도 엿보인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금 유출을 막는 것이 이제 중국 정부의 굉장히 강한 그 니즈이긴 합니다. 네. 이제 저도 과거에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데 많은 곳에서 일을 하셨었네요. 네. 네. 좀 여기에 나와서 얘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지네요. 제 네. 경험 덕분에. 제가 무역회사에서 중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중국 회사들한테 자금을 제가 이제 그 받는 그들한테 컬렉트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 내부에 있는 회사들이 달러를 해외로 이제 역외 송금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은행 간의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가지 서류들과 어떤 그 미리 갖춰야 하는 요건들이 있고요. 그것도 뻑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냥 중국 정부가 지금은 막는다. 그냥 며칠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조치도 못하고 며칠 동안 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못 막게 하는 굉장히 큰 어떤 반드시 막아야만 하는 중국 국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분명하고요. 이게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모든 국가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다 비슷한 니즈를 가지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97년도 외환위기 겪을 때 외화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결국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으로 빠져들어갔던 거죠. 그 이후로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이 외화 그 반출과 반입에 대한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나라가 중국같이 이렇게 뭐 일당 독재 국가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왜 생겨났느냐라고 하는 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국내 거래소들의 달러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달러 뭐 USDT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마켓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달러를 외국이나 혹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있는 달러를 쉽게 가져와서 그걸 환전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거든요. 네. 미화 10,000불 이상의 그 반입은 무조건 한국은행에 무조건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그것에 이제 출처를 나중에는 밝혀야 되고 소명해야 되고 국세청에 또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너무나도 번거롭고 까다롭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국내에서 융통되는 돈만 가지고 암호화폐 거래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금 암호화폐 거래량이 한 5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일거래량이.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때는 우리나라 일거래량이 그 암호화폐 일거래량이 2위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이제 10위권 밖으로 확 밀려버린 게 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모든 중앙은행들은 통화의 완벽한 통제, 음. 그 외환 시장을 통한 어떤 자기들이 모니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만 외환이 반입되고 반출되는 걸 원하지 어떤 블록체인이라는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제3의 미지의 영역을 통해서 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절대 원하지 않아요. 이런 금융 탄압으로 계속해서 자국의 CBDC의 위상을 좀 높이려는 중국의 노력이 좀 엿보이고는 있는데 정말로 중국이 이 비트코인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레이 달리오 같은 그 브릿지워터 캐피털의 네. 창업자이자 세계 최대 헤지펀드 매니저, 부호라고 하죠. 네. 그분은 이제 암호화폐, 특히 이제 암호화폐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비트코인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보지만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는 그것에 성공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비트코인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중앙 정부들이 그것을 제한하고 금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중국이 그러면 가능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제 일례로 중국에서 이제 가장 암호화폐 산업에서 중국에서 가장 성행했던 게 이제 암호화폐 채굴이죠. 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의 해시레이트 한 75% 정도로 중국에서 원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75% 해시레이트가 중국에서 채굴을 금지하자 이제 10%에서 20% 정도까지 낮아졌거든요. 네. 점유율이. 그러면은 중국 정부가 성공적으로 중국 채굴업을 규제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신장 위구르 지역과 네. 그다음에 이제 스촨성 이 두 개 지역에서 가장 채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요. 네. 신장 위구르 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그 내몽고 쪽에 있는 어떤 소수민족에 주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그쵸. 지역이에요. 네. 지역 규모는 그 땅덩어리는 굉장히 넓습니다만 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족이 아니라 이제 위구르족인데 이곳에 산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미 그쵸. 사실 그 북경이나 상해 같은 동부 해안 쪽에 있는 네. 혹은 북부에 있는 도시들과 거리도 너무 멀고 맞아요. 또 뭐 생긴 바다가- 것도 완전 다르게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신장품들은. 예, 맞아요. 네. 동남아시아와 뭐 아시아 저희 극동아시아 쪽이 약간 중간쯤 되는 네, 분들이죠.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산업으로 일궈서 살고 있냐, 뭐 농업이나 뭐 아니면은 그 지역에 있는 공장지대에서 일을 하거나 이제 이런 건데 네. 암호화폐 채굴이 그 지역 경제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몇 개월 전에 터졌던 그 채굴 제한 금지 조치가 네. 나오자 신장 위구르 지역의 뉴스가 이제 그 얼마 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중국 정부, 중앙 정부의 그 채굴 금지 조치에 동조하지 않겠다, 네.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중앙 정부가 하라 그러면 하는 게 원리 원칙이긴 하지만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채굴, 비트코인 채굴 산업 자체가 그 지역 경제의 큰 한 축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하지 말라 그런다고 할 수 없는, 안 하는 그런 게 거의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아마 거기서는 채굴 산업이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다른 지역들도 그래요. 중국이 사실 땅덩어리가 정말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방 자치제가 굉장히 잘 실현된 나라예요. 네. 되게 재밌는데 중앙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 모든 성들과 지방 정부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느냐,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각 성마다 그 성에 있는 그 지방 정부가 이제 중앙 정부의 명을 받아서 네. 그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펴긴 하지만 이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내에서도 성 내에서도 되게 그 양질의 산업을 유치하려고 큰 노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핫한 게 뭐 IT 그런 데이터 센터 네. 같은 거 짓고 옛날에 이제 굴뚝 산업 같은 것들은 중국에서도 많이 이제 배제하려고 하고요. 데이터 센터 뭐 바이두나 아니면은 알리바바나 이런 곳에 데이터 센터 크게 짓고 이러면은 네. 그 지역 내에서 고용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비슷한 게 비트코인 채굴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대규모로 그 유치해가지고 네. 그 지역 내에서 세금도 많이 걷고 지역 내 GDP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지역 내 그 정부의 수장들은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어떤 그런 강한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일종의 비트코인 채굴장 뭐 한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래픽 카드를 굉장히 많이 이제 놓고 그것들의 어떤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웨어하우스처럼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게 데이터 센터랑 생긴 게 거의 유사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저런 식으로 저 이제 한 열마다 들어있는 게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니 데이터 센터래. 그 그래픽 카드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성능 그래픽 카드들을 저렇게 수만 대를 연결을 해놓고 저기에서 발생되는 이제 어떤 전력을 투입해가지고 발생하는 해시레이트로 네.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그 그래픽 카드들이 폐기 처분된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뭐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큰 이슈긴 해요. 그래픽 네. 카드가 저렇게 많이 쓰이게 되면은. 근데 어쨌든 이제 산업 그 지역 내 경제를 일구기 위해서 대규모 그 데이터 센터로 둔갑한 네. 비트코인 채굴장을 유치함으로써 네. 중국 지방 정부들이 많이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 이제 중앙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렇게 제한하기가 어렵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국민들에게 또 산업군들에게 얼마나 겁을 줘도 완벽하게 통제가 가능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번 규제안이 터지고 또 마이클 세일러가 중국 암호화폐 규제 강화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2010년도에 중국말을 듣고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주식을 매각했으면은 뭐 엄청난 돈을 잃었을 것이다. 중국은 매 분기에 이런 규제안들을 내놓지만 정작 그들의 이런 규제안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비난하기도 했고 또 미국의 마이애미 시장은 이번 중국 규제 강화가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며 이런 위기를 좀 기회로 삼으려는 미국의 모습도 엿볼 수 있거든요. 미국이 좀 본격적으로 채굴 쪽을 좀 늘려나갈 전망인가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마이클 세일러 CEO 같은 경우에도 네. 그 북미 채굴자 협회라는 것들을 자기가 나서서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채굴 금지 제한 조치가 나오자 중국에 있는 채굴 파워 해시레이트를 미국이 가져오자. 네. 미국과 캐나다, 이제 북미 지역에 가져오자라는 움직임을 본인이 직접 이제 그 이끌면서 네. 그 미국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채굴 회사들과 함께 이제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가지고요. 네. 우리는 ESG 프렌들리한 전기를 사용하는 오. 비트코인 채굴 그 회사들로 변모하자 이런 지금 움직임을 리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뭐 수력 발전을 많이 사용하는 시즌도 있지만 네. 그 우기죠. 5월에서 한 10월 정도 되는 우기가 지나면은 건기가 이제 되면은 석탄 발전을 또 많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티한 에너지다. 아무래도 카본 풋프린트라고 해가지고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산업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해시레이트가 높아지고 비트코인 채굴이 성행하는 게 이제 글로벌한 그 환경에는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게 네. 이제 우리의 걱정거리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제한 조치가 나왔고 중국 내에 있는 채굴장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그 빈 곳이죠. 갭이 생겼죠. 결국 해시레이트에. 그렇죠. 그 갭을 북미 지역에서 가져오면서 네. 북미 지역에서 또 가져올 때 이코 프렌들리한, ESG 프렌들리한 전기를 사용하는 네. 채굴 방식을 도입을 하면은 이건 글로벌하게도 비트코인이 굉장히 ESG 프렌들리한 에셋으로 다시 탈바꿈하는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라는 어떤 뭐 블록체인 산업 혹은 IT 산업,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IT 산업의 하나, 그 블록체인 산업을 미국 내로 가져와서 해시레이트 점유율을 중국 이상으로 높일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원대한 계획을 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 여기에 많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일반 이제 주택이나 민간의 전기 사용료도 굉장히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코인을 채굴하기가 좀 환경적으로도 조건이 우수하다고 들었어요. 중국의 채굴 금지 이후로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각국의 좀 채굴량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미국이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중국이 한 40%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직도 중국이 1위예요? 네. 근데 미국이 원래 한 3년 전만 해도 네. 한 1%에서 2% 정도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0%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그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네. 16%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몇 개월 전, 한 2개월 전 기사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해시레이트라는 거는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 국가들마다 그 국가 내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 회사, 네. 마이닝 풀이라고 하죠. 이 마이닝 풀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혹은 거기에 플러스 고효율 기기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네. 더 효율적으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냐에 따라서 한 국가의 이제 암호화폐 채굴량, 그러니까 해시레이트의 점유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동안은 이제 중국이 값싼 화석 연료 전기, 네. 그다음에 이제 우기가 되면은 거기에 수력 발전소가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 스촨성 이런데. 그래가지고 네. 수력 발전 같은 곳은 이제 말하자면 물이 떨어지는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떨어지는 거는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24시간 생산하는데 문제는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거죠. 공장 같은 것도 회사나 공장 같은 것들도 뭐 이제 퇴근하고 나면 불 끄고 가듯이 그러니까 이제 밤 동안 사람들이 자는 시간 동안 생산되는 전기는 남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큰 대용량 저장 배터리에다가 저장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까지는 인류가 그렇게 대용량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1,000만 명 정도가 사는 그런 대도시, 우리나라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그 수력 발전을 이용한 발전으로 전기를 공급받는다면 아마 밤 동안 남아도는 전기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비트코인 채굴에 쓰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장들은 또 24시간 가동되니까 그쵸. 밤 동안 남아도는 전기, 사실상 그냥 놔뒀으면 버리는 전기를 진짜 싼 가격에 가져와가지고 채굴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채굴장들이 막 붙어가지고 채굴을 하니까 전기 단가가 싼 겁니다. 네. 중국이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제한을 했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도 수력 발전이 많아요. 캐나다나 미국도 일단 시원한 지대가 많습니다. 그 로키 산맥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네. 산으로 딱 가려져가지고 그늘이 져 있어가지고 뭐 만년설까지는 아니지만 눈 한 번 오면은 거의 녹지 않는 지대가 많거든요. 이런 곳에 채굴장을 딱 설치하면요. 채굴은 그래픽 카드가 아까 보셨겠지만 수만 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엄청 발생을 해요. 네. 그 열이 효과적으로 이제 쿨다운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이 일단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전기만 이제 싸게 가져오면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전기료가 일단 싸요. 미국이 생각보다 싸고 전기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미국은 또 그 수력 발전이나 아니면은 풍력 발전 이런 ESG 프렌들리한 발전소들도 중국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지만 그래도 많이 있는 편에 속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석탄 발전이나 어떤 다른 형태의 그런 더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코 프렌들리한 에너지만 사용해서도 충분히 중국의 해시레이트를 가져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성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채굴뿐만 아니라 정말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채굴도 가능한 현실이 왔다고 하니까 좀 이쯤 돼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코 프렌들리한 에너지, 친재생 에너지 50% 넘으면은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결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시기가 좀 어느 정도로 그럼 앞당겨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코 프렌들리한 에너지를 완벽히 사용하는 거는 뭐 당연히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걸려도 네. 어려울 것 같아요. 10년 네. 이상이 돼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에너지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의 삶을 번영시키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네. 사용하는 것은 필수 요소거든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살자 혹은 쓰고 살자 이렇게 결정하면 당연히 쓰고 사는 게 정답인데 네. 그러면 에너지를
반드시 깨끗한 에너지만 쓸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 더티한 에너지도 쓰는 것도 용인할 것이냐 이제 이 결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이코 프렌들리한 에너지를 쓰고 싶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직도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70%를 지금 화석 발전 에너지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네. 화력 발전 에너지가. 그러니까 석탄이나 석유를 태워가지고 전기를 얻는 거죠. 네. 이 부분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 클린 에너지 소스가 생겨나지 않으면 발명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뭐 ESG 완벽한 프렌들리한 에너지를 써서 채굴을 하자는 말 자체가 넌센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네. 비트코인을 그런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부 좀 용인하면서 네. 화력 발전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비트코인 채굴을 하는 게 일부 용인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인데 네. 용인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이것들이 가져오는 가치가 뭐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고라도 뭐 제3국의 뭐 파이낸셜 프리덤을 가져온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배제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보세요. 제가 아까 미국의 이제 수력 발전이나 기타 등등 풍력 발전 같은 ESG 프렌들리한 곳들도 많이 있다고 했는데 네. 미국에서 지금 십수년 전부터 굉장히 성행하는 게 셰일 가스예요. 오.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미국이? 네. 그래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그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네. 미국에서 석유를 시추할 때 음. 석유 시추를 하면 무조건 천연가스가 같이 나와요.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석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가 항상 같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 석유를 시추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천연가스를 굳이 가둬가지고 공기 중에 나가지 않게 할 의도가 없겠죠. 그것도 비용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천연가스는 그냥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석유만 채취하고 그거를 정제해서 쓰는 거죠. 네. 그러면 천연가스들이 그냥 막 나갈 때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 이산화탄소보다 약 30배 정도 더 그린하우스 가스적으로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메탄이에요. 메탄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항상 십수년 동안 이 미국의 고민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또 암호화폐 채굴장들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곧 소개해드릴 마라톤 그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네.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는 이제 암호화폐 채굴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셰일가스 유전들에다가 네. 자기들이 직접 가가지고 그 천연가스를 가둘 수 있는 시설을 직접 굴뚝에다가 이제 설치를 해요. 네. 그 다음에 천연가스를 가둬서 그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그러니까 굉장히 값싸겠죠, 당연히. 원래 버리는 거를 자기네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걸 이용해서 채굴을 하겠다는 지금 계획을 내놨거든요. 네. 아마 한 곳이 지금 그렇게 가동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메탄, 원래는 공기 중에 나가는 메탄을 놔뒀으면은 이산화탄소의 30배에 달하는 그린하우스 가스가 발생하는 건데 그거를 막으면서 친환경적인 그것을 유지하면서 싸게 암호화폐 채굴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네. 굉장히 발전된 산업으로 지금 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네, 이 잠깐 멘션해 주셨는데 이 마라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미국에서는 채굴로는 1위 기업인 건가요? 상장사 중에서는 1위 기업입니다. 오.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네, 이름이 지금 마라톤이라서 굉장히 좀 특이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제 증권사 MTS에 가지고 있는 그 채굴 기업들 목록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든 아니면 뭐 해시레이트 기준으로든 1위가 맞고요. 네. 아직 뭐 상장하지 않은 기업들 뭐 글로벌 파운드리 그거는 이제 반도체 회사군요. 그런 파운드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네. 현재 지금 아마 해시레이트 기준으로는 1위일 거예요, 미국에서. 네. 전 세계 기준으로는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마라톤 디지털 그리고 네.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회사가 헛8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핫8? 헛, HUT 숫자 8. HUT. 네. 네. 헛8이라는 네.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헛8과 마라톤 제가 네. 이 두 회사를 오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고요. 네. 제 이제 주식 투자 탑픽이거든요. 오.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의 상장된 회사들이에요. 네, 둘 다 벌써. 상장된 네. 회사고 밸류에이션을 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린 다음에 네. 이 요즘 비트코인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그 GBTC라고 하잖아요. 네.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맞아요. 네. 그걸 이용해가지고 퇴직연금도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은 아직
뭐 합법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들을 어떻게 밸류에이션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네. 조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마라톤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3.7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오. 4조 원 정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헐 A 같은 경우에는 1.5 빌리언에서 1.5조 원 정도 됩니다. 네. 두 개 합쳐서 네. 5조 원 정도 되는 그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 개수가 한 10,000개 정도 돼요. 그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뜯어보면은 네. 상장사니까 10,000개 정도 두 회사 합쳐서 가지고 있고요. 엄청 많진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지금 10,000개 가지고 있는데 5조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네. 근데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거냐가 그러면 향후 밸류에이션을 할 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얼마나 벌어들일 거냐. 향후 한 6년 동안 지금 이제 반감기가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오죠. 맞아요. 네. 그래서 2년 8개월 후에 이제 다음 반감기가 옵니다. 네. 그래서 향후 2년 8개월 동안 한 28,000개 정도 비트코인을 추가 채굴이 가능할 거고요. 네. 다음 4년 이제 다음 반감기까지 추산을 하면은 향후 네. 한 6에서 7년 동안 한 6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이들의 재무제표에 새로 추가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10,000개에다가 6만 개를 더해서 한 7만 개 정도 되는 비트코인이면은 비트코인이 1억 원이 간다. 그러면은 그 7만 개가 1억 원이 되기만 해도 굉장히 높은 이제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거죠. 현재 한 50배 정도, 10배 정도 되는 비트코인 대비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가치만 가지고도 지금보다 한 6배 정도가 올라가면은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6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 두 기업들을 잘 보고 계시면은 네. 투자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하시기 꺼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관련주들에 좀 간접 투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저희가 중국 규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채굴, 또 미국에서의 현재 채굴 상황까지 정말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어떤 질문을 드려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다 답변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저희 방송도 시청자분들도 너무 속 시원할 것 같은데,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백훈정 이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끝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투자 고지해야겠죠?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의 참고 자료일 뿐 가상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